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파톨로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만성 간염 시간입니다. 순서는 만성 B형, C형 간염을 다루고 그 다음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간경화와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만성 B형 간염입니다. 저번에 언급드렸듯이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는 감염 시의 나이가 만성화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HBV에 감염된 산모에서 출생한 아이는 임신 중에 태반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 아니고요. 출산하면서 태아 산모의 혈액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B형 간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때는 급성 간염 증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90% 이상이 만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산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뮤노글로불린 및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만약에 1살이나 5살 정도로 비교적인 어린 나이에 감염되었다. 그러면은 절반 조금 넘게 완치가 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만성으로 이행하고요. 다행히도 건강한 성인은 감염된다 하더라도 95에서 97%는 급성 B형 간염으로 끝나고 완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B형 간염의 전파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주산기 감염 방지일 수밖에 없겠죠.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저렴한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B형 간염 예방을 잘 하냐 아니냐가 이제 이후에 간경화라든지 암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병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만성 간염은 제일 중요한 원인이 B형 간염이기 때문에 만성 간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온다면 HBS 검사를 반드시 해서 만성 B형 간염을 배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다뤘는데 B형 간염은 세롤로지컬 마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무려 7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Acute Hepatitis B Infection에서 Early Window Recovery Phase에 따라 이게 어떻게 변하냐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Chronic Hepatitis B Infection의 Clinical Page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겨우시겠지만 이 Serological Marker를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제일 겉에 있는 거 HBV Surface Antigen, S 안티젠입니다. 감염되면 이게 당연히 제일 먼저 나타나겠죠? 그래서 급성 B형 간염에서는 이제 당연히 양성으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완치가 되면은 이게 이제 없어질 건데 요게 6개월 이상 양성인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럼 그거는 만성 B형 간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만성 B형 간염 상태에서 갑자기 막 간에 염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큐트 플레어가 생겼다. 그럼 당연히 양성이 뜨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양성이 뜨는데 즉 그렇다고 해서 이 S 안티젠이 양성이라고 다 막 간에 염증이 일어나고 있고 증상이 있고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S 안티젠이 양성이라도 아무런 증상이나 아니면은 염증이 없이 그냥 쭉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안티바디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anti-HBs라고 하고 이거는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B형 간염이 완치되고 나면은 양성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거는 첫 번째,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때는 B형 간염에 감염된 적이 있었다는 증거, 뭐였어요? anti-HBC IgG였죠. 그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anti-HBs만 단독으로 양성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B형 간염에 한번 감염이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아직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HBs 안티바디도 물론 뜨겠지만 HBC, IgG도 양성이 나올 겁니다. 그게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고, 또 그 다음에 HBC 안티젠, 그러니까 C 안티젠, 코어 안티젠. 요거는 뉴클레오 캡시드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검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거에 대한 안티바디는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티바디는 그 형성 시기에 따라 IgM, IgG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먼저 형성되는 거는 IgM입니다. 그래서 S 안티젠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IgM이 곧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급성 B형 간염의 diagnostic marker인데요. 특히 윈도우 피리어드 때는 요 IgM만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게 윈도우 페이지뿐만 아니라 그 acute flare 때도 뜰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성 B형 간염이다가 갑자기 활성화가 되는 경우 그때도 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요거는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요게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이게 뭐 acute flare 때 IgM이 나오고 IgG가 나오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어차피 그 만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gG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IgM은 시간이 지나면은 IgG가 되는데 이제 anti-HBC IgG가 있다. 요 말은 한 번이라도 HBV에 노출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전에 HBV 감염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Be 안티젠, 앞으로 그냥 E 안티젠이라고 부를게요. 기능은 모르는데 하여간 E 안티젠이 양성이라는 말은 viral replication이 활발히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infectivity가 높다. 그러므로 보통 얘가 양성이면 HBV DNA도 역가도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출생 직후에 백신 접종을 잘 하면 주산기 감염을 막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게 중요한 게 그 산모가 이 안티젠이 양성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그 성공률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티젠 없고 이 안티바디가 나타났다. 이 말은 바이럴 레플리케이션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인펙티비티가 좀 떨어졌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저번 시간 복습이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성 B형 간염의 클리니컬 페이지에 대해서 봅시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S 안티젠이 6개월 이상 양성이라면은 만성 B형 간염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만성 B형 간염 상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이 안티젠이 양성이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다. 그래서 replicative phase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이 안티젠이 양성이면서 동시에 HBV DNA의 역가가 보통 매우 높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고 그렇다 그래서 간세포가 항상 파괴되고 간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요게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특이한 점입니다.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막 활발히 증식하는 것 자체는요, 희한하게도 간세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간세포는 왜 파괴되는 거예요? 그 간세포를 파괴하는 거는 HBV 그 자체가 아니고요. HBV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 감염된 세포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염증이 일어나는 거고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은 염증도 없고 그냥 B형 간염은 바이러스는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냥 있는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HBV에 아직 반응하지 않는 상태, 요거를 면역 관용기,
immune tolerance page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간 조직 파괴가 거의 없고 그래서 ALT도 정상이고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주사기 감염으로 걸렸다. 그럼 한 20-30년 정도 이 상태로 가요. 그러다가 나이가 한 20 후반, 20살, 30살, 40살 뭐 요쯤 되면은 그제서야 눈치를 채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뭐 이상한 게 간세포를 감염시켰네? 이러고서 알아내요. 그럼 그때부터 간세포를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왜? 저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바이러스를 계속 내뿜고 있는 녀석이니까 그 녀석을 죽여야 바이러스가 더 나오지 않거든요. 그게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기본적인 그 면역 반응의 기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간세포를 파괴하고 있는 상태, 요거를 면역 활동기 또는 면역 제거기, 그래서 immune active 또는 immune clearance phase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때는 간세포도 막 파괴되고 염증 생기고 간에 파이브로시스도 나타나요. 당연히 간세포가 파괴되니까 그거에 의한 증상도 나타나겠죠? 피곤하고 구역질 나고 심하면은 뭐 배도 아플 수 있고 황달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경구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이 안티젠이 양성일 때 replicative page를 다시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였고요. 반대로 이 안티젠이 음성이다. 그렇다면 이때는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안티젠이 없어진 상태를 이제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었다. 전환이 되었다. 그래서 혈청 전환, 세로 컨버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안티젠 음성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활발하게 그렇게 증식하고 있지 않으니까 HBV DNA가 여기 뭐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 역가가 굉장히 낮겠죠. 뭐 나와봤자 1000, 뭐 2000, 뭐 이렇게요. 그리고 anti-HBe는 양성일 겁니다. 이 안티바디가 양성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때도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증식을 안 하니까 우리 몸 면역 체계가 보통은 조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비활동기 immune inactive phase 이렇게 부르고요. 역시 바이러스 증식이 없고 간세포 손상이나 증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안티젠이 음성인 상태, 그러니까 세로 컨버전이 이미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역 체계가 간세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이렇게라도 부르고요. 면역 탈출기 immune escape phase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요때도 역시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의해서 간 조직 괴사나 간 섬유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티젠 없으면은 이제 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그렇게 막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 활동이 없다면은 이제 뭐 괜찮은데 그럼에도 이제 그 면역 활동이 막 일어나면서 간세포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나 이 안티젠 있는 거 없는 거 빼고는 나머지 똑같아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지 증상 있으면 치료한다. 요거는 둘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일부의 환자는 S 안티젠까지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S 안티젠 세로 클리어런스다 이렇게 부른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일어나가지고 1년에 한 0.4%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자 중에서 1년당 한 0.4% 정도는 세로 클리어런스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세계적으로는 1년에 한 1, 2% 정도의 환자는 세로 클리어런스가 계속 되고 있다 그래요. 이 장점이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항바이러스를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완전히 관해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생긴 간 섬유화라든지 하는 거는 그대로 오거든요. 그리고 B형 간염은 원래 간 섬유화가 안 일어나도 간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업하던 환자가 이렇게 S 안티젠이 소실된다 하더라도 간암 발생의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약은 안 먹어도 간암에 대한 스크리닝 테스트는 꾸준히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지러지 하시죠? 지금 막 뭐가 던져져가지고 정신없고 용어도 막 비슷비슷하고 헷갈리는 게 당연한데요. 사실 고백하자면 적어도 국시 볼 때까지 요거를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 게 있나 하고 그냥 했었는데 이게 USMLE를 공부하면서 다시 좀 공부를 확실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USMLE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고 그냥 OTPT 정상이면은 Chronic HBV 인펙션으로 봐서 팔로우만 하고 이제 OTPT가 뜨면은 Acute Flare가 생겼다. 그러면은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요게 이렇게 5가지로 구별하는 게 가장 정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강의록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 시롤로지컬 마커들과 연관시켜서 아주 길게 주저리 써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이 슬라이드를 봅시다. 어때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좀 볼만한가요? 이걸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급성 B형 간염부터 쭉 볼게요. 급성 B형 간염에서는 처음에는 S 안티젠, E 안티젠, 그리고 HBC, IgM 요것들이 다 뜨겠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early page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성인 기준으로 95에서 97%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S 안티젠과 S 안티바디가 둘 다 나오지 않는 윈도우 페이지를 거쳐서 결국은 S 안티바디가 뜨고 그리고 anti-HBC, IgM이 IgG로 변하는 recovery 페이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다시 S 안티젠이 뜨지 않는 clinical resolution 상태로 이행을 할 겁니다. 완전 관해가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자연 면역을 얻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3에서 5% 정도는 만성 B형 간염이 됩니다. S 안티젠이 6개월 이상 양성이면은 만성 B형 간염으로 정의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때 당연히 HBC 안티바디는 IgG일 거고요. 보통 DNA는 양성입니다. 이 상태가 크로닉 HBV 캐리어인데요. 요걸 다시 이 안티젠의 유무에 따라서 replicated phase, 그 다음에 non-replicated phase 이렇게 2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안티젠 양성인 replicated phase에서 이 안티젠 음성인 non-replicated phase로 넘어가는 거를 혈청 전환, seroconversion이라고 하고요. replicated든 아니면 non-replicative든 간세포 파괴, 염증, 섬유화 이런 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간세포 파괴나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퉁쳐가지고 그냥 acute flare of chronic HBV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걸 조금 더 구별해서 immune reactive phase, immune escape phase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증상을 보이고 간세포 파괴가 일어나고 OTPT가 뜨고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되고 있으면은 그때는 치료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HBV 캐리어는 1년에 일정 비율 이제 S 안티젠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세로 클리어런스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바이러스가 완전히 관해된 거니까 S 안티젠도 없고 DNA도 없고 S 안티바디가 대신 생깁니다. 그렇지만 HBC, IgG는 여전히 양성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중단할 수도 있다. 아이고 질린다 질려. 이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아셔야 됩니다. 이거 랩만 주고 이미 고르는 이거 중에 뭐인지 고르는 문제가 이미 국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무작정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질병 경과를 차근차근 이해해 가시면서 이런 식의 그림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곧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록에 이거 말고 다른 표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 하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되 일단은 요거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B형 간염의 생활사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요. 이게 그 HBV가 간세포로 침투해 들어왔을 때 일부 DNA가 그 cccDNA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호스트의 핵 내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제거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경구 HBV 약제는요. 그 뉴클레오사이드 아니면 뉴클레오타이드 애널로그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cccDNA에서 mRNA가 트랜스크립션 되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그게 원래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게 cccDNA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겁니다. 뭐 만약에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구용 방바이러스제를 먹다가 치료를 중단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cccDNA에서 다시 바이럴 파티클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즉, 재발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HBV DNA는요, 만성 B형 간염 동안에 꾸준히 호스트의 지놈에 인테그레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유전체에 완전히 끼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 그 크로모솜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끼어 들어온 그 DNA가 그 HBV의 재발이나 아니면은 간암 발생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B형 간염은 완치도 어렵고 약 끊으면은 금방 재발할 수 있고 간암도 잘 일으키고 생활사가 복잡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다행히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것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청 많이 떠들었는데 그럼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봅시다. 그 HBV 치료에 대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뭔가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OTPT가 증가했다. 즉, 간 기능이 이상에 있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있을 때, 만성 피로, 그다음에 뭐 구역질, 아니면 뭐 알그페인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간 섬유화가 이미 있으면은 그때는 치료를 해야 돼서 보통은 평생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과 관찰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안티젠이 양성일 때는 면역 관용기 또는 면역 관용기 아니면은 면역 이제 활동 제거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면역 관용기는 간 기능 정상이고 염증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할 필요 없고요. LFT가 치료 시작할 필요 없고요. LFT가 뜨든지 증상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LFT는 별로 안 왔는데 생검을 해가지고 파이브로시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면역 활동기 또는 면역 제거기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정상치의 2배 이상이면 뭐 어쩌고 2배 미만이면 뭐 어쩌고 DNA가 2만 이상이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긴 한데 DNA가 뜨고 말고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HBV 감염된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OTPT가 막 올라가면서 증상이 막 올라갔다? 증상이 막 생긴다? 근데 희한하다. HBV DNA는 2만도 안 되고 한 1000, 2000 이거밖에 안 돼. 그거는요, 사실은 B형 간염이 아니라 다른 뭔가의 원인 때문에 간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2만 이상이라는 얘기는 지금 OTPT 상승하고 증상 생기는 게 B형 간염 때문에 그런 거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를 그렇게까지 어렵게 꼬아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과 선생님 되셔가지고 정말 B형 간염 환자를 치료해야 될 때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지금은 그냥 간 수치 상승,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파이브로시스 있으면 치료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안티젠이 음성이다. 그러면은 면역 비활동기 아니면은 면역 탈출기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NFT 정상이면은 치료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역시 간 수치 상승, 뭐 증상 발생, 간섬유화가 생겼다. 이러면은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미 리버에 시로시스가 있는 걸로 판명된 사람이라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치료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약제를 복용을 시작을 하면은 S 안티젠이 소실될 때까지는 약을 중단하지 않고 평생 먹는 겁니다. 뭐 약제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옛날에는 뭐 인터페론, 아데포비얼 이런 거를 썼다고 하는데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죠? 이제 안 쓰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엔테카비얼, 이게 상품명이 바라크루드고 테너포비얼, 비리어드 또는 베물리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두 가지 이렇게 엔테카비얼, 테너포비얼 이렇게 두 가지 약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엔테카비얼은 아주 오래 쓰면은 드물게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테너포비어는 아직까지 내성이 보고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 먹어도 내성 걱정할 필요 없이 비교적 안전한 약이고요. 그런데 이 테너포비어의 그 장기적인 부작용이 뭐냐면은 신기능 저하, 골밀도 감소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리어드보다 훨씬 적은 용량을 써도 충분한 효과를 내는 약인 베물리디 이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그 비리어드 베물리디 이거는 워낙 많이 쓰는 약이니까 그냥 여담으로 이름이 이런데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성 B형 간염은 이렇게 마치고요. C형 간염으로 넘어갑시다. 아이고 길다. 자, 만성 C형 간염 내용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얼른 합시다. 저번 시간에 급성 B형 간염과 다르게 C형 간염은 결국 한 절반 이상이 만성으로 진행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아주 조금씩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시로시스가 생기고 간암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성 C형 간염을 잘 잡아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anti-HCV 안티바디, 그 다음에 HCV RNA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선별 검사 스크리닝 테스트로는요 anti-HCV 안티바디 검사를 우선 합니다. 근데 이때 하는 검사는 EIA Enzyme Immunoassay 라는 검사고 그렇게까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은 추가로 두 가지 검사를 더 합니다. 첫 번째는 RIBA, Recombinant Immunoblood Assay 이거고 요거 가지고 anti-HCV를 재검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HCV RNA를 죄송합니다. HCV RNA를 PCR로 정량 검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EIA가 첫 번째 그 false positive로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anti-HCV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anti-HCV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HCV가 자연 관해가 된 상태에서 안티바디만 남은 건지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남아가지고 계속 증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RNA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EIA만 양성이다. 그러면은 false positive로 보는 거고요. 라이바까지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HCV에 감염된 적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HCV RNA가 음성이고 LFT도 정상이다.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이전에 감염은 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자연 관해가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HCV RNA까지 양성이다. 그러면 지금도 HCV가 우리 몸에서 증식하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LFT가 떴다 하면은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C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C인데 염증이 조금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LFT가 정상이다. 그런데 RNA가 떴다? 그렇다면은 이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C입니다. 요거 왜 그러냐면요. 그 C형 간염에 의한 염증은 굉장히 약한 염증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시로시스랑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로 이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LFT가 굉장히 아주 정상이든지 아니면은 아주 정상에 가까운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B형 간염처럼 이미 시로시스가 생겨가지고 염증이 있는데도 LFT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나오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검사 결과가 요 밑에 두 가지처럼 나오고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C는 아닌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를 했는데 뭐 6개월 전에 한번 확 알았다가 지금도 그런 거다. 뭐 그렇다면은 만성 C형 간염으로 보고 치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치료의 대상은 ALT의 증가와 상관없이 HCV RNA가 양성인 만성 C형 간염 모두를 치료 대상으로 봅니다. 만약에 HCV RNA가 없다. 그러면은 자연 관해가 된 거니까 전염성도 없고 시퀄레이도 없고 그다음에 치료도 필요 없어요. 물론 급성일 때도 RNA는 양성이니까 이제 RNA 나왔다고 무조건 다 치료를 하느냐 이건 아닌데 이제 어디까지나 히스토리상 만성인 게 확실하다. 아니면 6개월 뒤에 재검을 했는데도 양성이 여전히 나온다. 그러면 그때 치료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급성 C형 간염은 미리 뭐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성 C형 간염은 RNA 있는 거 확실하면은 무조건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예전 치료는 이 pegylated interferon, ribavirin, 그러니까 페그 인터페론 리바비린 이렇게 부르죠. 요거를 두 가지를 병합하는 거였어요. 이게 과거의 표준 치료인데 이게 성공률도 낮고 해가지고 이건 잘 안 합니다 이제는. 요 근데 C형 간염 공부하실 때 보면은 뭐 SVR 이다 뭐니 해가지고 뭐 되게 복잡한데 그거 외우느라 고생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시험에서도 이게 답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제는 표준 치료가 Direct Acting Antivirals DAA입니다. 요거는 그 두 가지 종류의 안티바이럴을 같이 먹는 방법인데 이게 페그 인터페론 리바비린보다 완치율은 훨씬 높고 치료기간도 짧고 당연히 먹는 약이니까 복용법도 편하고 그리고 부작용도 적어요. 근데 얘는 문제가 약값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비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C형 간염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지노타입에 따라 가지고 유전자형에 따라서 치료제를 조금 다르게 써야 한다. 이런 게 단점이었어요. 뭐 원래 약값이 한 1억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험이 돼가지고 약값이 많이 내렸고요. 제가 2017년이죠. 2017년에 이 C형 간염을 처음 배울 때까지만 해도 교수님이 이 약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직 함부로 못 쓰고 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사실 페그 인터페론 리바비린으로 배웠거든요. 표준 치료. 그리고 페그 인터페론 리바비린을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 아예 그거 안 이제 배울 필요가 별로 없죠. 왜냐면 그게 표준 치료가 아니게 됐으니까. 보험이 돼서. 우리나라 이게 그 보험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수가에 그거를 포함을 시키면서 약값을 딱 하나로 정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값이 1,000만 원 조금 넘게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거의 한 90%를 깎은 거죠. 근데 그나마도 보험을 해주니까 이제 본인 부담금이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완치가 가능하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문제가 그 지노타입에 따라 가지고 약제를 조금 다르게 써야 된다. 이거였는데 드디어 판제노타입 레지멘. 그러니까 제노타입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먹으면 되는 거. 그 약이 나왔어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그
C형 간염이 있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이미 시로시스가 좀 진행된 사람은 어떻게 약을 써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 글래카프레비얼 피브렌타스비얼 요 병합제,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비렛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데, 요게 지노타입 상관없이 그 12주 치료하면은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치료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한 뭐 95%에서 95%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왼쪽에 있는 소포스부비얼 벨파타스비얼, 요거는 이제 에클루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시로시스가 없을 때는 마비렛과 마찬가지로 제노타입 상관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로시스가 있을 때는 요게 안 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요 두 가지 정도는 이름을 좀 외워두자는 겁니다. 판제노타입 레지멘, 서퍼스부비얼, 벨파타스비얼, 그리고 글래카프레비얼, 피브렌타스비얼. 그 시로시스가 있으면은 글래카프레비얼, 피브렌타스비어가 더 좋다. 자, 제가 이름 지금 읽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이거 이름 다 외우느라 고생하지 마시고요. 앞 글자만 따가지고 SV, GP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셔도 돼요. 그래도 시험 보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이거 뒤에 쓰는 것만 알면 되지 이름까지 알아야 되냐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2019년에 제가 본 사였는데, 그 국시 강의 때 저희 헤파톨로지 교수님이 요거 이름 딱 두 개만 외우고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설마 이게 시험에 나올까 싶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였나? 임종평을 쳤는데 이게 진짜 나오는 거예요. 애들 그래서 무더기로 틀렸어요. 다들 외우기 싫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임종평 문제가 근데 원래 이제 국시보다 조금 좀 치사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임종평에 나왔다고 얘 국시에 나오느냐? 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임종평에 한번 나왔고 국시 문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외우라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약들도 우리나라에 이게 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외우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옆에 이제 써놨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된 거는 뭐 하보니, 소발디, 마비렛, 제파티어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된다 그래요. 애플로사 아직 도입이 안 됐대요. 얘는 중에서는 그리고 당연히 제노타입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마비렛이 압도적으로 매출이 높습니다. 치료기간은 한 8에서 12주 정도인데요. 요즘엔 보통 8주, 2달 치료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뭐 B형 간염, C형 간염 둘 다 마찬가지인데, 약 먹기 시작하면은 이후에 간 손상을 막기 위해서 술은 절대 안 먹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B형 간염이라면은 A형 간염 그 예방 접종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C형 간염 걸렸으면은 A형 간염, B형 간염 둘 다 예방 접종 해야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거 조금 치사하게 문제 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C형 간염으로 치료를 할 거고 이제 곧 다이렉트 액팅 에이전트를 복용을 시작할 사람이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안티 HAV IgG는 있고 안티 HBs는 없다. 그러면 다음으로 할 적절한 조치는 무엇이냐? 당연히 A형 간염은 예방접종 필요 없고 B형 간염만 예방접종하면 충분하겠죠. 그 정도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문제에서 랩을 주면은 꼼꼼하게 읽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그 USMLE에는 이 C형 간염의 합병증이 좀 나오는 편인데, 대표적으로 그 믹스드 크라이오글로불리네미아 이거 뭐 이름도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다음에 MPGN 타입 1, 그다음에 포르파이리아 큐테이니아 타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국시에는 잘 나오지 않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넘어갈 건데, 그 USMLE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각각이 어떤 질환인지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C형 간염이랑 연관이 많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USMLE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공부를 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순서, 자가면역성 간염입니다. 말 그대로 자가면역성 기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간세포가 괴사하고 염증이나 섬유화가 생기는 거고요. 이제 다른 자가 면역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좀 젊거나 아니면은 중년 여성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잘 생깁니다. 뭐 첫 증상은 피로, 황달, 그리고 뭐 아노렉시아, 너지아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외에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다 그렇지만 역시 전신에 영향을 미쳐요. 관절염, 발진, 에리스마 노두슴 이런 게 피부에 뭐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고, 요게 자가 면역성 질환에 의해서도 그 acute liver failure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굉장히 확 진행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고 너무 오래되면요, liver cirrhosis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 vitiligo, autoimmune thyroiditis, celiac disease 이런 것처럼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 기본 혈액 검사를 하면은 OTPT가 올라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간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간에 뭔가 이상이 있나 보다 싶을 텐데요. 사실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서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를 바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OTPT 올라가 있으면은 뭐부터 생각하시겠어요? 크로닉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시겠죠? 아니면은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제 비만해가지고 패티 리버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흔한 질환들을 생각하시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기우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하이퍼감마글로불리네미아입니다. 이거 제가 맨 첫 번째 시간에 그 LFT 설명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간질환의 만성 간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로 하이퍼감마글로불리네미아가 있다. 그래서 또 알부민 to 글로불린 레시오 또는 이거 감마갭이라고 하죠. 이게 원래는 알부민이 조금 많기 때문에 한 1.1 최소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알부민은 너무 적고 글로불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수치가 그러면은 감마갭이 1 미만으로 떨어질 텐데 이게 특히 잘 드러나는 게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마커들은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음성 나오고 이렇게 글로불린 상승이 뚜렷하다면 이제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배제를 하고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만 남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항체 검사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에서 나오는 항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ANA, 안티뉴클리어 안티바디고요. 요즘에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안티 스모스 머슬 안티바디, ASMA, 뭐 아니면 A 빼고 그냥 스모스 머슬 안티바디, SMA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해요. 항평활근 항체, 한글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주의하실 거는 이 안티 스모스 머슬 안티바디는 안티 SM 이거 아닙니다. 요 SM 안티가 아마 스미스였던 것 같은데 요거는 그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테마토서스 여기서 나오는 항체고 류마티스 질환에서 다루는 거고요. 여기 앞 글자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둘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 이제 안티 LKM 안티 리버 키드니 마이크로소멀 타입 1이라는 항체 이것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개 되시면은 여기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뜨면은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만약에 이제 ALP, AMA 이건 안티 마이크로소멀 안티바디죠. 아니면은 이제 안티 헤파타이티스,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마커 이런 것들이 떴다면은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 없는 것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로 기우는 그런 소견들이 나오면은 이제 히스토로지 그러니까 저기 그 간 생검을 하고요.
생검을 해서 역시 그 조직 검사상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에 합당한 소견이라면은 확진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진단의 플로우가 이렇게 되는데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갑시다. 기본적으로는 LFT가 뜨던지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뭐 약물, 알코올,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그다음에 뭐 유전성 질환들 이런 것들을 일단 다 배제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ANA, ASMA, 안티 LKM1, 그다음에 글로불린 상승 이런 것들이 있다면 AIH의 진단 기준에 맞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AIH likely면은 바이옵시를 해서 한 번 더 AIH의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점수를 매겨서 6점 이상이면은 AIH 가능성이 높다. 7점 이상이면은 확실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 차트와 그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들을 이용해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면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므로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는데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기본으로 여기에 아자사이오프린을 추가하게 됩니다. 진단이 굉장히 복잡한데 치료는 비교적 단순하죠. 그래서 진단 과정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좀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네요. 이번 시간 사실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어렵게 다뤘는데 그 아예 안 나오는 내용이면 모를까 이건 스멀스멀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김에 확실하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복습 열심히 하시고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